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김종대입니다. 줌으로 또 와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일단은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좋고 화기애애해서 제가 오히려 더 좀 꿀 나이로 돋고 조금 젊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이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귀한 자리인 만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뭐 전문가들께서는 뭐 제 발제문을 읽어보면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이거 작년에 어디 투고한 거 그냥 대충 손봐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확실히 지금 시의성이 한 6개월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새로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저도 뭐 발제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예전에 어디 글 실은 걸 그냥 뭐 제목만 바꿔서 이렇게 조금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대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테니까 토론자께들께서는 너무 날카로운 지적은 좀 입장 곤란하니까 그럼 좀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청와대 근무도 옮기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칼날위에 서 있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 워낙 전문가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너무 전문가들 얘기 믿지 마시라. 전문가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대부분 엉터리다. 그런데 한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장면인데요.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합니다. 그때 참여정부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왜 통일부 장관 사표 내고 이젠 끝났다. 2006년. 2006년에. 예. 그럴 때 미국의 그 노무현 대통령 곧 가시는데 하노이죠. 어디더라? 그 조지 부시 만나러 간 거기 그 정상회담 하러 가는데 그때 송민순 안보실장이 이제 미국은 안 바뀝니다. 조지 부시 저놈은 이제 틀린 놈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가시라고 이렇게 조언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조지 부시가 갑자기 한반도 종전협정을 체결하자 그러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에 김정일 앉아 있고 여기에 당신 앉아 있고 내가 앉아서 한반도에 전쟁을 끝내는 서명을 하자는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럴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또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한국 정부에서 반응이 안 나오니까 존 네그로 폰데라는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급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롯데호텔에서 김영희 대기자,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등 십수명의 오피니언들을 불러서 연내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하고 종전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뒤에 김대중 칼럼이 나오는데 더 이상 조지 부시는 원칙의 정치인이 아니다. 거의 그냥 아주 좌절과 절망에 섞인 칼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안 된다 그랬다고.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어떤 미국의 상황 변화가 이듬해 14정상회담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차 6자 회담으로 연결되고 해가지고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돼. 자, 그리고 상황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2018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랬는데 이때는 회담이 열리기 15분 전에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된다 그랬다고. 다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되게 뭐가 돼? 그냥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집단적으로 정말 다 좌절에 빠졌을 때는 엉뚱하게 풀리고 또 모든 사람이 희망에 젖어 있을 때는 확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 다음번에 또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지난 어떤 정파적인 생각이라든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조금 더 우리가 무언가 좀 정확히 세상을 읽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남북관계 단절되고 미중이 싸우고 이러니까 세상은 전쟁으로 간다. 또 뭐
이제 우리도 저 어느 한편에 서야 된다. 별하별 비관적인 전망이 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지만은 과연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006년이나 2018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상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역사를 상상하고 어떤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일관된 목표로 갈 수 있는 정말 어떤 소명과 신념, 그 다음에 일관되게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들뜨지 않는 가운데서도 갈 수 있는 어떤 보다 준비된 자세와 태도, 이런 관점들이 중요한 시기다. 그런 만큼 지금이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너무 또 이런 부분들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지금 중심을 다시 한번 강화시킬 때다. 이런 말씀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요 주변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관점이라든가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작년 8월 18일에 한미일 삼국의 캠프 데이비드 안보 협력 공약 원칙,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일단 매듭을 짓는 때는 올해 11월에 그 후속 조치로 한미일 간에 매우 중요한 문서가 출연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TSCF 해가지고 트라이얼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 요런 문서가 삼국 간에 그 서명이 될 예정인데 저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일체 알려져 있지가 않고 얼마 전에 신원식 장관이 일본에 가서 각서를 서명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일체 비밀입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에서 얘기한 그 안보 협력을 상시적인 제도화하는 이런 문서로 예상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일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내용이 알려져 있기는 하진 않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예측을 해보고 그 뒤에 이제 동아시아의 질서, 동북아의 이제 안보 질서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냐. 이런 점에서 조금 이해해야 될 키워드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동맹관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현실주의 관점이 있고 자유주의 관점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현실주의 전략가들 그 이론이 아주 집약된 이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뭐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으로 올 걸로 예상되는 그 콜비라는 사람이 쓴 거부 전략, 스트레치 오브 디나이얼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요즘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아주 문제의식이 일관돼요. 어쨌든지 간에 중국이 지역 패권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동맹 또 정책, 전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문정인 선생은 아주 수고 꼴통이라고 혹평을 하시던데 그렇다고 해서 무시될 만한 학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일관된 목표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레지널 헤게모니, 이 지역 패권자가 되는 걸 차단하는 데 있다. 그걸 위해서 미국의 가용한 자원과 동맹의 자산을 여기에 집중시키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금 안보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은 또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관점을 얘기합니다. 중국을 저지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자유와 법치, 이 규칙 기반의 질서,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권위주의 국가, 깜빡했어요. 이런 권위주의 국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 또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런 어떤 전체주의 국가라고 중국을 보고 결국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으니까 가치가 다르다. 이런 게 가치 동맹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 관점이 두 개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태효 같은 이런 어떤 또 미어샤이머한테 사살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어떤 현실주의자가 북한이나 중국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리버럴 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치 동맹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대와 혐오
또 어떤 진영의 논리를 구축하는 데는 이런 이론이 다 수입이 돼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다가 뭐 또 천공의 2025년 통일론이라든가 또 자유복진 통일론이라든가 통일 대한민국론이라든가 이런 잡탕 사상까지 또 끼어들어 가지고 뒤섞여 가지고 이게 저기 뭐냐 그 한마디로 말한 잡탕의 지정학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가 신뢰성 있는 이론이고 어디까지가 망상인지가 쉽사리 구별되지 않고 막 섞여 뒤섞여 가지고 그냥 뿌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전개되고 있어 가지고 제법 그 어떤 미중 그 전략 경쟁 시대에 무언가 우리의 생존과 이익을 이렇게 좀 접근해 나가는 듯 하면서도 그것이 또 한편에서는 망상이라든가 어떤 주술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이렇게 섞이고 역사 논쟁하고 섞여버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누가 어떤 체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비공식 또는 극소수 이런 면에서 어떤 갇혀있는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집권 초에 아시아 태평양이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참 우리 지식인들이 아니라고 조금 불성실했던 측면도, 우리 한국은 그동안 아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태 전략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어떤 과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지식인들끼리 제대로 된 논쟁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점에서 우리도 많이 조금 주의가 부족했고 불성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적이건 자유주의적이건 간에 중국을 이제 저기 차단하고 압박하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정은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자로 부상하는 야망이 있으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배후 지원자다, 이런 의미가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배후 지원자는 중국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긴급한 위협, 주요한 위협이고 중국은 그것을 지원하는 구조적 위협이다. 이게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유럽과 아시아가 동시에 대응하는, 이렇게 그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이런 전략 개념으로 확장돼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럽하고는 달리 그 동아시아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안보 질서, 특히 이건 동맹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나오는 어떤 그 기본 개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출발은 상당히 어떤 비관주의에서 출발을 해요. 요 몇 년 사이에 한 근 10년 전부터 쏟아져 나온 보고서들은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어렵다는 보고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면 동아시아에서 진다. 이긴다 하더라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CSIS 보고서 보면은 미국이 이기는 건 이기는데 항공기 전투기 피해가 약 700대. 그 외에도 함정이라든가 다른 부수적 피해까지 하면은 거의 뭐 미국 군사력의 3분의 1은 괴멸될 각오를 해야 이기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기지 체계를 보면은 중국이 이제 미사일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뭐 둥펑 시리즈 이런 미사일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규모로 조성된 미군 기지는 전부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괌이나 오키나와 이런데 듬성듬성 이렇게 덩어리로 모여 있으니 이게 중국에 대한 표적이 아니고 뭐냐 이게. 그리고 방어가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미국과 동맹 질서는 중국을 대응하기엔 너무 부적절하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스텔스 딜레마라는 말도 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의 미사일 때문에 그 대만에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근에 항공모함이 대기하다가 F-35 스텔스기가 가서 대만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F-35는 항속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갔면은 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중급유기가 따라가야 되는데 공중급유기는 스텔스기가 아니잖아. 이걸 스텔스 딜레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공격을 하고 안 돌아오든지 아니면 안전한 거리에서 대기하든지 이런 것이죠. 또 항공모함 자체도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 1000km를 날아가니까 이것도 표적이고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딱 출항하는 순간부터 중국은 알고 있고 다 추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군사력 전반이 현재로서는 그 중국을 견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 이런 비관적 보고서가 요 몇 년 사이에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중국은 곧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서 아예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2027년에 침공한다. 그게 이제 윌리엄 번스라고 CIA 국장이 그 의회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 동맹 질서의 재편이 시급하다. 아니면 어쩌면 이미 늦었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미국은 동맹하고 같이 할 때 강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저 동맹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형태의 그 재편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지금까지 허브 앤 스포크라 그래가지고 양자 동맹이거든. 양자 동맹. 바퀴축과 바퀴살. 이렇게 하나씩 연결된 양자 동맹인데 이게 시대의 퇴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뭐 호주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가 이게 저기 냉전 시대의 그 오래된 방식이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나토 같이 집단적으로 묶이면 어떠냐? 근데 동아시아는 그게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의 소다자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나토 같이 뭐 30개국이 들어온 게 아니라 3국과 4국과 같이 이렇게 뭉쳐서 각기 그 지역의 소규모 연합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는 오커스.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 해서 4개국끼리 깔짝깔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쿼드 요거는 또 저 인도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4개국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북쪽에는 한미일 이렇게 만들면은 마치 어떤 학교의 동아리처럼 지역의 그 저기 작은 연합들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전체 그 위에다 캡을 씌우자는 거예요. 크게 중국을 견제하는. 이렇게 해서 그 소다자 연합끼리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요게 제일 현실적이라는 게 이게 이제 주류 사상이 된 겁니다. 물론 이러는 와중에도 양자 동맹의 가치를 여전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나토 같이 그냥 집단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의 어떤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형태보다는 소다자주의, 미니멀리즘이라는 어떤 관점을 제시하면서 대신 가입과 탈퇴도 자유로운 거야. 필요하면 3자가 됐다가 4자가 됐다가 또는 5자, 6자로도 확장할 수 있는 거고 필리핀도 넣고 이렇게 동아시아에도 뭘 만들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유연하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다자주의를 많이 만들자. 근데 지금 이런 게 뭐 동아시아에도 일부 되고 남쪽에서도 되지만 동북아에서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뻥 뚫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서 3국의 연합을 잘 만들어 놔야 앞으로 남쪽하고 쭉 연결해 가지고 이런 뭐 오커스 쿼드 뭐 한미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의 그 분산된 어떤 동맹 연합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러는 와중에 여기에 맞춰서 군사력도 사실은 미국은 이미 지역구 선거구에 그 대표하는 의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군사력이지 실전에 사용되기에도 참으로 부적절한 레거시 파워 그러니까 그 뭐 중후장대한 이런 것들을 무인화한다든가 소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바꿔가면서 전략 개념도 이제 좀 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올 도메인 뭐 오퍼레이션 해서 다영역 작전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거는 기존에 뭐 해군은 해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군사 자산들끼리 이렇게 상호 운영성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쭉 할 게 아니라 전체 작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을 사이버, 우주까지 이렇게 여러 영역을 갖다가 좀 자산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군사 체제 해가지고 뭐 다영역 작전, 뭐 올 도메이션 오퍼레이션,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이런 것도 좀 내놓고 그다음에 동맹국하고 좀 이런 걸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소다자주의 안에서는 같은 군사적인 표준을 가지고 좀 협조가 용이할 수 있는 체제로 군사력을 좀 재편하자. 이런 면들이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한미일의 변화가 가장 괄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이 혼자 중국을 억제할 수 없고 미일로도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정치 군사적인 동원 체제를 더욱더 성숙시켜 나감으로써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 해양 진출을 막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질서, 이게 이제 그 저는 1930년대 질서로 가는 거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로요, 요게 일본이 제일 먼저 이런 개념을 사실 인도 태평양 개념을 앞서서 발전시켜 왔는데, 저는 일본은 아까 그 우리 이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가 매우 선제적이고 앞서 나가는 제안들을 해왔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과거의 경험입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이게 어떤 이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저기 한반도를 일본이 서서히 자기네 이익의 범위, 이익권 안에, 이익선 안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좀 갖고 있습니다. 요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잖아요. 요걸 일본 역사가들은 청일전쟁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까? 요거를 이걸 네? 아니 제1조선전쟁이라고 합니다. 제1조선전쟁. 그다음에 1905년에 러일전쟁이 이제 일본 승리로 끝나는데 요걸 뭐라고 부르냐? 제2조선전쟁. 한국전쟁을 뭐라 그러냐? 제3조선전쟁. 그러니까 우리 관점은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서 청나라 일본이 싸웠어, 러시아 일본이 싸웠어 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명칭을 쓰잖아요. 근데 일본 관점은 달라요. 그때 청나라하고 부딪힌 건 조선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제1조선전쟁. 1905년의 러일전쟁은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39도선까지 내려오겠다 그랬다, 위도. 그걸 만주로 쫓아내서 조선 한반도를 우리가 이익선을 지킨 거야. 그러니까 제2조선전쟁이다. 그 다음에 1950년의 한국전쟁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같이 내려온 거야. 참전은 안 했지만은 다 뺏길 뻔했던 전쟁이에요. 그게 3차 조선전쟁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선 안에, 생존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지키려고 이 전쟁이 다 벌어진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네 영향권 안에 두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미일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런 어떤 일본의 자기네 생존 공간 또는 뭐 세력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쪽으로는 인도로 확장하고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를 저지하는데 그 무대가 되는 게 한반도와 그 인근으로 된다면은 저는 내년쯤에 이 아마 한미일 안보협력 이 문서가 출연하고 나서 논의가 빨라지면 어쩌면 일본에서 제4차 조선전쟁론이 나올 법도 하다. 이건 뭐 굳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또다시 중국이 위협하고 북러가 밀착해서 내려오는 거를 이제 저지하고 독도나 그 인근 동해에서도 일본이 해양 우세를 달성해야 되고 그러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건 제4차 조선전쟁론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자, 이러는데 이렇게 군사력 재편을 하는데 이번에 그 한미일 연합은 단순히 군사안보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힘을 빼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또 어떤 그 기술 면에 있어가지고 중국을 약화시켜서 지역 패권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역량을 일단은 탈중국이라는 담론 하에서 좀 추진한다고 보여지는데 엊그제 그 미국 대선 토론 보셨습니까? 트럼프 해리슨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이 많았다. 참 그거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낙태권 말고 두 후보가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중국 문제였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그 참모들이 어디 뭐 포린 어페어즈 같은데 지금 글을 엄청나게 써대는데 무조건 탈중국을 주장합니다.
무슨 뭐 바이든 정부가 뭐 기술의 장벽만 세우고 계속 중국하고 경제적 의존 관계를 갖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냥 저 뭐 60% 70% 많게는 100% 관세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망에서 중국을 확실히 퇴출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 전략이 기본이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이 대규모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리스의 반론은 그러면은 물가가 비싸진다는 얘기 아니냐. 수입 물가가 2배 상승인데 그거 납세자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냐. 아주 스투피드한 정책이다.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면 동맹국하고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교 또 어떤 그 군사적 협력 이런 게 우선이지 그런 무역 전쟁에 그런 무모한 게 어딨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둘이 아주 박터지게 싸우더라고.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었어요. TV 토론 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시 어떤 그 저기 뭐냐 둘 다 중국을 두들겨 패겠다는 목표는 똑같은데 하나는 좀 어떤 경제적인 무역 전쟁을 우선시하는 것 같고 하나는 동맹 뭐 이런 걸 우선시해 가지고 좀 외교 안보적인 거를 우선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물론 그 정책은 지향하겠지만 미국은 또 의회가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 전환이 안 되겠지.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게 둘 다 경쟁적으로 중국을 두들겨 팬다는 거는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걸 뭐 쭉쭉 그 이제 중국의 힘을 빼놓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압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런 기사 보셨나요? 어제 나오던데 그저께쯤 휴전선에 우리 군이 운영하던 CCTV 1,300개를 빼버렸다. 아니 당장 경계가 안 되잖아. 그러면 CCTV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죠? 나는 미국의 압력이라고 봐요. 그 CCTV에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 우리나라 통신업체들은 다 중국제 제품 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CCTV에 들어가는데 그거 백도어로 중국에 다 넘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싹 철수야.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나는 올 게 왔다고 봐요. 드디어 올 게 왔다. 한 가지 일할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가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러. 그때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삼각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LG U+ 기지국이 있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화해의 장비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은 저거 감청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온다고 LG U+ 기지국 다 뽑아버렸어. 도청된다고. 우리 비용으로. 그리고 그때 해리 해리슨이라고 여기 와 있는 주한 미국 대사가 그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나라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청와대 국방과학연구소 다 찾아다니면서 아주 총독 행세를 했다고. 한국이 왜 5G로 가냐 이거지. 이제 세계 최초로 이걸 하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압력이. 최근에 라인 사태 보셨습니까? 그거 왜 터졌어요? 중국에 정보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 게 온 거예요. 이제 미국식 표준으로 통신은 바꿔야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중국은 퇴출시키라 이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6G 차세대 통신이죠. 한 200에서 500 bps 대역폭으로 엄청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G가 1기가라고. 요게 500기가까지 간다. 200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4세대 통신인데 중국의 화웨이의 독점을 깨는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 오픈랜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표준을 통일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하느라고 아주 그런데 이런 게 뭐냐면 화웨이를 퇴출하기 위한 건데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직접 회로 봅시다.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1차 반도체 전쟁이 이제 PC 혁명에서 했는데 여기에 일본이 대비 못해 쫄딱 망했고
이게 두 번째가 휴대폰이 나오면서 2차 반도체 전쟁이 있었는데 이건 미국이 대비 못해서 쫄딱 망했고, 근데 한국이 그때 대비를 해가지고 오늘날 반도체 강국이 됐는데 세 번째 반도체 전쟁이 오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입니다. 이건 초집적 회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갈라놓겠다. 그 HBM인가 그 왜 삼성하고 SK가 하는 거 고집적 회로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우리 산업부 장관한테 전달한 게 이제 중국의 수출 중단해라. 이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경제 안보라는 논리가 나와가지고 경제도 안보다. 안보 논리로 경제를 이제 컨트롤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NSC에 지금 3차장이 생겼잖아요. 그게 경제안보 차장이 우리도 이제 생겼거든요. 이게 다 미국하고 경제안보를 하는 채널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 삼국 간에 이제 경제안보 담당자들이 다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공조를 하는 이 보조를 맞추는 이런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무역 전쟁도 있지만은 기술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가혹한 조건들이 제기되는데 지금 이런 라인 사태에다가 제가 보기엔 최근에 텔레그램이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딥페이크 성폭력 영상을 뭐 어쩐다나 뭐나 하면서 다시 감시 얘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지면서 이 기술적인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거기에서 IT에서 가장 앞서가고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이제 경제를 경제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안보 논리로 이게 중국을 억제하는데 이 경제가 동원되는 양상으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에 가지고 있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과연 여기에 대비가 돼 있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도 미국, 일본하고 협력해서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처럼 불확실한 얘기가 일본이 뭐 반도체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일본 내에서. 이걸 뭔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 분야에서 똑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위적 공급망 재편인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공급망이라는 게 신경과 혈관망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누구도 이거 모니터링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망을 조정한다는 건 아주 정밀한 외과 수술과 같은 작업인데 그걸 할 능력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빼고 이 공급망을 논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고 성립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이런 충격이 별다른 논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주요 개념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건 한미일 안보 협력이건 간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얘기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의 미국, 일본의 확장 억제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하는 거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주된 위협은 중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 방위백서에 중국을 주된 위협이라고 표기한 게 2018년경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일본에 있어 공식적인 우리로 말하자면 주적 개념 같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협력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남중국해 대만해협의 유사 사태를 대비하는 한미일 공동의 군사 계획 어떤 이런 행동을 통일할 수 있는 걸 가정하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이 얘기는 전 나오지도 않았다고 봐요. 이건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제 이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 시에를 대비해서 어떤 재편이 필요한가? 세 가지 얘기가 이제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얘기를 보면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통합 운영돼야 된다. 이걸 사일로화라고 그래가지고 각기 지휘 체계가 분리돼 있으니까 이거 말이지 이게 뭐 주변 사태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되겠냐. 그래서 이 지휘 체계를 통합하거나 통일하거나. 그런데 그 흐름이 진짜 나타났어요. 최근에 저기 그 일본군 합동군 사령부가 올해 창설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 무지한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별로 언론에 안 났는데 지금까지는 통합 막료장이 해상 공중 자위대를 통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 막료장은 총리 보좌관이지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합동군 사령관을 해가지고 육상 해상 공중 자위대의 전투 행동을 통입하는 통합 사령관이 된다. 그리고 주일미군 사령관을 사성장군으로 올려서 그 카운터 파트너를 만든다. 그래서 주일미군 사령부도 개편해가지고 우리 한미연합사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협조기구를 만든다. 이렇게 최근에 올해 이게 시스템이 바뀌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화죠. 이제 진짜 전투할 수 있는 군대고 이거 대만 해협에 아니면 센카쿠어에 뭐 다오디다오에 이렇게 뭔가 좀 미일이 전투 행정을 통합적으로 조직해낼 수 있는 이런 지휘 체계가 출현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통합 운영해서 극동군 사령부를 만들자는 건데 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러나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쉽게 되진 않으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 대신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를 그 대체제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롯데호텔에서 저기 우리 국방 그 김용현 장관이 유엔사 회원국 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여기에 최근에 독일도 회원국으로 들어왔어요. 요 유엔사 회원국이 아닌데 초빙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가 동북아의 집단 안보 기구로 확장이 돼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분간 극동군 사령부 역할을 유엔사로 대신하게 한다.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령부를 대만 위기 시에 지원사령부로 임무부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연합사령부가 후방 지원부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쫙 나왔고 러케메라 사령관이 이제 그 주한미군을 미국의 이익과 목적에 맞는 작전 계획과 미군의 유사성에 포함시킬 것을 나는 지지한다. 나는 이 말이 이제는 그 북한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이제 대만 해협, 남중국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데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 다국적 그 작전 구상 내지는 어떤 구상이 출현하고 있는 이런 단계까지 사실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국이 좀 여러 가지 어떤 협조를 바라는 게 이게 바로 이 대만 이런 뭐 남중국해를 염두에 두어서 한미일 연합이 되는 거다. 근데 이런 내용을 꼭 숨긴다고 항상 비밀이래.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그게 또 나오는구나. 자, 이러고 최근에 일본은 이런 구상에 편승을 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나 주변 사태에 이제 발언권을 높이는 게 유엔사 후방 기지가 8개가 일본에 있거든요. 뭐 요코스카, 오키나와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유엔의 전력을 제공해주는 자격으로서 일본의 발언권이 부쩍 높아지는 또 하나의 통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유엔사 확대 개편을 적극 지지한다는 거예요. 적극 지지한다. 아주 좋은 플랫폼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하나의 한미일 연합이라고 한다면 이제 군사 기술적 차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군사정보 공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장차 한미일이 공동의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의 기반 체제를 구축하자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일의 지휘관이 미사일 방어를 할 때 분초를 다투니까 똑같은 화면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은 시간에 봐야 된다. 그래야 의사소통에
저기 오류가 없고 서로 이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공통작전 상황도 COP라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미사일 방어에서 한미일 공동의 교전 수칙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의 지휘 체계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기에는 제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보 교류도 지금은 이제 사후 교류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일본이 그걸 받으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될 것이죠. 조태열 장관이 얼마 전에 KBS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대. 한미일이다. 그런데 한미는 동맹 수준이 높아서 이만큼 올라가 있고 미일도 동맹 수준이 높아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한일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똑같이 높여야 이 산발이 토대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이 높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군사 행동을 통일하되 그걸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그 다영역 작전을 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최초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한반도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동을 해갖고 또 제주도 남방 남중국해에서 한미일 다영역 작전 훈련이라는 걸 올해 6월에 최초로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스템이 진화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런 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자, 정책적 차원, 군사 기술적 차원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문화와 인적 교류 차원이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안보 교류 전략 회의 또 군사 시스템 이런 걸 해 나가려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을. 그게 역사와 양국 간의 어떤 갈등적 영토 문제나 이런 거를 주변화해서 이런 어떤 그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치워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무슨 독립기관장부터 많이 점령하고 한 건 다 보초를 세워놓는 거예요. 갈등의 소지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일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도 축소해서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하고 협조하는데 국민 감정이나 역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친일 반일 뉴라이트 논쟁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체제로 간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주권적인 헌법적인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변화가. 두 번째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재편이란 말이죠. 고비용 안보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을 주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던 우리의 재래식 안보 체제가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적절한 어떤 이익의 하나의 어떤 좋은 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국도 아니고 전시작전권도 없어요. 헌법 위에 정전협정이 있는 나라, 대통령 위에 유엔 사령관이 있는 나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의지가 지금처럼 확고해야 되는 시기가 없는데 자꾸만 지금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안보를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우리 안보 목표를 종속시키게 될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헌법적 통제 체제가 과연 있느냐,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이런 것들이 어떤 중견국과 대한민국 이익과 충돌하는 지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시민적 관여가 필요하다. 이것이 안보의 민주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권과 영토에 대한 높은 의지로 자존감 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정부를 격려하고 독촉하는
이러한 어떤 시민과 정부의 관계로 가는 것이 일단은 시급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오버했습니다. 좀 서둘러서 달려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늦어져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